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봄봄입니다. 55화 비건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인 55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와 봄봄의 위클리 이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주가 저희가 광복절부터 해가지고 조금 휴일이 좀 길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여기저기 좀 돌아다녔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갔던 곳은 우리 오늘 하려는 이슈와 연결이 되는 얘기여서 좀 뒤로 미뤄두고 저는 전시 보고 온 거 공유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고 근대미술가의 재발견 절필시대라는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료가 다른 전시들보다 그래도 저렴한 편이 2,000원. 네. 덕수궁 미술관은 항상 네, 좀 입장료가 좀 저렴하죠. 문턱이 낮아서 좋아요. 네.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인데 요게 그 시리즈의 가장 첫 번째 편으로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 잊혀진 작가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혼란한 시대 상황이나 아니면 되게 취약한 예술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중간에 붓을 꺾은 작가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전시였어요. 근데 이 보면서 그러니까 뭐 1930년대부터 5, 60년대 작가까지 6명의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조금 여기서 주목했던 게 왜 이 사람들이 붓을 꺾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환경이라던가 이런 걸 좀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저는 좀 신선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한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동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이랑 같이 활동을 했던 그 사람들의 그런 그림들을 소개하면서 이 그림의 실력이 부족해서 혹은 뭐 작가로서의 뭐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환경적인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같이 얘기해주면서 그걸 보여줬던 게 전 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인상적이었던 분이 이규상 작가라는 분을 소개한 게 있었는데 그분이 1948년에 김환기, 유영국 작가랑 같이 신사실파를 결성을 했던 작가고 그리고 굉장히 일찍부터 기하학적인 추상회화를 선보였던 되게 전위적인 미술가더라고요. 그래서 작품도 실제로 그런 것들, 추상회화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고 했었는데 질병과 가난 때문에 40대 활동을 중단하고 그 이후에 모아진 작품들이 거의 없는 작가여가지고 그런 사연 같은 것도 이제 보면서 좀 그런 것도 안타깝고 했는데 그분 작품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그 추상회화 색감이 너무 따뜻하고 예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추상회화에서 보여줬던 되게 화려한 어떤 그런 형태의 색감이나 이런 거 대신에 되게 친숙하고 소박하게 표현된 그런 회화여서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전시였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겪었을 되게 현실적인 문제 포커스에서 그것들을 이제 다시 조명하는 목적의 전시였다는 거 그 점에서 저는 좀 되게 인상적인 전시여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근대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을 익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들은 정말 수많은 작가들 중에 극히 일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럼 피님은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읽었던 책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할까 해요. 제가 이제 서울을 떠나기도 했고 여러모로 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로컬 지향의 시대라는 책을 이번 주에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2017년도에 나온 책이고 그리고 미스나가 게이코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사카 지역의 지역 불균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하면서 쓴 책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중심지나 어떤 수도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면서 로컬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적으로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가서 이 책을 고르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일하는 환경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과소지역으로 젊은이들이 유입되면서 다 죽어가던 마을이 어떻게 문화를 가지고 살아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거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새롭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사회 계층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새롭게 뭐 논의될 수 있는 사회 계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의적인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디자이너나 뭐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발상을 이용해서 개념이나 작품,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일과 즐김의 구분이 없이 유연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 클래스가 이제 로컬 시대를 이제 이끌고 있고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이제 모두가 떠난 시골 같은 마을에 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상생하는 것들을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뭐 제주나 뭐 속초, 양양 이런 데들로 오히려 귀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꼭 뭐 농사를 짓는 귀촌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카페를 한다거나 뭐 독립서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인들하고 협업을 해서 새로운 뭐 디자인 브랜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 곳곳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하는 책이었고, 저도 사실은 서울을 떠나는 거는 약간 도태된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서울을 떠나게 되면서 그럼 서울을 떠나도, 그러니까 거기에 항목 중에 그런 그 목차가 있어요. 도쿄에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거를 저는 약간 저한테 대입을 해서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또 기회가 더 많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기회는 또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가서 열심히 막 중요한 내용을 필기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시기에 되게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주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서울에서 사는 거에 있어서 무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값이잖아요. 사실 네. 인서울이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맞아요. 집을 사서 살기가 참 힘들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느낀 부분은 이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더 비싼 돈을 주고도 작고 허름한 집에 살아야 하는, 그리고 굉장히 밀집된 맞아요. 지역에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도 도시에 살지만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맞아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본범님 너무 아니 공감하셔가지고. 요즘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일은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서울 안에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기를 벗어나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들과 연결해서 그렇지만 나의 삶의 질은 높이면서 나도 조금 그런 로컬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저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나 로컬로 삶의 터전을 옮겨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근무 환경이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IT 업계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로컬 뭐 지역 사회를 살려야 돼 이런 관점이 아니라 IT 업계의 사람들은 사실 어디서 일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옮겨가고 프리랜서나 아니면은 뭐 탄력 근무제나 재택근무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뭐 회사에 속해 있더라도 근무 환경이 조금 바뀌고 이런 흐름이랑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피와 본봄의 위클리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55화 비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들에서도 사실은 뭐 친환경 라이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몇 번의 언급들을 통해서 비건에 대한 이슈는 조금씩 얘기가 나왔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조금 비건이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개념을 먼저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비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채식주의에 대한 개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스스로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단계별로 있는 거에 대한 구분을 사실은 막 머릿속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건이든 베지테리안이든 그냥 채식주의를 하는 네. 사람이다. 그냥 그 정도의 인지? 근데 일단 비건은 사실 지금 얘기 나왔듯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동물성 제품 자체를 섭취하지 않는 어떤 식습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식습관을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죽 제품이라던가 뭐 오리털, 동물화학 실험을 하는 어떤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조금 이제 피해서 사용하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의 비건 이슈들이 요즘에는 더 대두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룰 것들은 좀 그런 확장된 범위에서 보여지는 비건에 대한 이슈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생각해보면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비건 관련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들은 비건 스트리트가 아예 형성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그 비건들이 가장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하는 지역들에는 그런 관련된 식당뿐만 아니라 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다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 문화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생각나요. 이제 아직까지는 또 육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채식주의자들이 이제 환경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좀 과격한 어떤 사회적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앞에서 지금 잠깐 피님이 그 비건 얘기하면서 단계에 있는 거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비건 단계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하면서 조금 찾아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단계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식습관에 관한 걸로만 했을 때 유형을 살펴봐도 프루테리언이라고 해서 극단적인 채식주의자. 이게 이제 가장 네. 상위 클래스라고 할 수 네. 있는? 그래서 이들은 과일하고 견과류만 섭취를 하고 그리고 식물도 뿌리와 잎은 안 먹는데요. 떨어지는 열매만 먹는 형태.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에 살면서 현실에서는 조금 실천하기가 어려운 단계죠. 네. 거의 이거는 그 수렵 생활, 채집 생활하던 그죠? 채집도 내가 손으로 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건. 여기가 이제 완전 채식주의자고 육식을 거부하는 그래서 육류 생선을 비롯해서 이런 동물의 알이나 꿀 같은 것도 먹지 않는 식물성 식품만 먹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락토베지테리언. 여기는 이제 육류 어패류 그리고 동물의 알은 안 먹지만 우유나 유제품 꿀까지는 먹는 채식주의자 형태. 그리고 오버베지테리언이 달걀은 먹는데 육류 생선 해물 우유 유제품은 안 먹는. 그리고 락토 오버베지테리언이 채식은 하는데 달걀 우유 꿀 해서 동물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채식주의자. 그리고 페스코베지테리언이 채식을 하면서 그 어류도 일부 먹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단계까지의 요 중간 단계의 베지테리언들은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건강을 위해서라도 약간 그 정도를 식습관을 지키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플로베지테리언이 채식하면서 우유, 달걀, 생선, 닭고기까지 먹는 그 준채식주의자들이 있고 그리고 플렉시테리언이 채식을 하는데 아주 가끔 육식을 겸하는 준채식주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단계가 있고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서는 플렉시테리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국내 시장이 그런 얘기들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좀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이게 사실 건강과도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뉴스나 어디서든 계속 접하고 있는 것들이 육식을 했을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라이프와 이 비건 라이프가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소고기를 많이 먹는 것 때문에 공장식 사육이나 어떤 그 동물을 학대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이 소고기를 먹고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환경에 유해한 그 성분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또 환경을 또 더 안 좋게 악화시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채식이 단순히 환경과 딱 선을 그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채식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아까 앞에서 잠깐 위클리 지난주 얘기하다가 경험하고 온 거 뭐 뒤로 미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시간이 좀 짬이 나가지고 그 사찰 음식 배우러 갔다 왔어요. 네. 어디로 가셨나요? 그 사찰 음식 그 체험관이 인사동에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한국 사찰 음식 문화체험관. 거기서 클래스를 배우신 건가요? 네, 클래스를. 그래서 전 2시간짜리 이제 1일 체험을 했는데 여기 다양한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에 대한 체험을 했는데 그거 말고 왜 그 절에서 밥 먹는 거 이제 바로공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뭐 체험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난번에 가서 2가지 배우고 왔어요. 가지말이 냉채랑 마두부찜. 2개 배우고 왔는데 만들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나 요리 좀 하나? 막 이러면서 나 칼질 좀 하나? 막 이랬는데 소질을 적성을 찾고 오신. 네.
그래서 평소에도 조금 생각은 하고 있었다가 마침 휴일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또 이 방송 주제랑도 좀 어느 정도 맥락이 맞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갔었는데 그냥 좀 다른 클래스들 배우는 거랑 달랐던 건 이제 스님이 어쨌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재료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이런 삶이나 뭐 이런 것들 연결해서 얘기를 해준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건 좀 비건하고 다 이슈랑 관련은 없지만 스님이 갑자기 얘기하시면서 저녁 바람이 좀 달라지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시면서 가을날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여름밤과 가을밤의 밤의 깊이가 다르다. 여름의 밤은 좀 얕고 뭐 가을의 밤은 좀 깊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하는데 이게 힐링인가 이런 힐링을 받고 오셨군요. 네.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되게 흥미로웠던 게 요리 과정을 배우고 하는 거 안에서 그러니까 확실히 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맛을 내는 게 어떤 인공적인 맛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본연의 재료를 가지고 하는 조리법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고기 맛이 없으니까 그 감칠맛이라는 거 있죠. 고기가 주는 감칠맛. 그런 거는 좀 없지만 심심하지만 되게 깨끗함을 느끼는 어떤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좋았는데 그 채식에 관련된 것들을 좀 이제 찾으면서 보다 보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는 측면에서는 채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동양인들의 어떤 그런 신체상에서도 더 좋다고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찰 음식이 또 종교적인 것뿐이 아니라 정말 채식주의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더 문화적으로 식문화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꼭 사찰 음식뿐만 아니라 피자, 파스타도 약간 그런 비건으로 만들고 하는 네네. 방법도 있는 클래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 중에 혹시 아토피 있거나 갑자기 의료방송으로 하시는 분들의 어머니들이 계시면 그런 클래스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요즘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비건 레스토랑은 사실 피자, 파스타, 네. 뭐 햄버거 이런 쪽으로 더 샐러드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레스토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 그 맥도날드에서도 나왔잖아요. 맥도날드에서도 비건 버거 나오고 타코벨인가? 거기도 제가 나왔던 거 봤거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집에서도 요즘에 비건 아이스크림 내놓고 맞아요. 확실히 좀 그런 다양한 선호까지 다 포괄시키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거를 먹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 비트가 들어간서 이제 고기 패티를 그 비트나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대신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완전한 비건을 위한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사실 먹기에 조금은 힘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햄버거 먹을 때는 막 너무 맛있어서 아고자고자 먹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너무 예쁘다 하고 한 반 정도 먹으니까 좀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흙맛도 좀 나고 채소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도 경험이 그러니까 처음에 고수 같은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계속 먹다 보면 그 매력에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익숙해지는 어떤 기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저 갑자기 그 피님 얘기하시니까 저 지난번에 이제 친구하고 여행 같이 갔을 때 비건 식당을 가고 했었는데 그 생각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또 이제 그 한식 베이스 한식이 아니죠. 한식 우리나라 음식이잖아. 일본식 베이스로 해서 이제 그 비건식을 하는 곳이었는데 찜 종류의 이제 있죠. 야채를 수분에 찐 형태의 어떤 야채찜이라던가 뭐 그런 식의 것들의 음식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간이 없잖아요. 친구랑 나랑 둘이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래서 비건이 정신적인 수양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그런 정신적인 거 수양과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이거는 못 먹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자극적인 맛들을 사람들이 점점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자극이 없잖아요. 간이 약해지면 느끼함을 약간 느끼게 되는 게 크거든요. 맞아. 저는 사실 일본 음식이 아주 잘 맞는다고 할 수는 없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대부분 달달하잖아요. 달고 짠데 그 달고 짬이 막 자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반 정도 먹을 땐 너무 맛있게 먹는데 이 맛이 지속적으로 약하게 계속 들어오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느끼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라면이나 막 김치 같은 거 먹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쵸. 김치, 그 칼칼함이 필요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칼칼하고 자극적인 거. 그 고춧가루를 많이 먹어야 되나 말하면서. 그것도 채식이죠. 캡사이신. 그래서 수양이 함께 필요한 거였어. 막 이러면서 신념이 필요하다. 근데 사찰 음식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인사동에서 사찰 음식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사진을 엄청 찍어서 막 자랑을 하셨는데
그 인사동에 주로 사찰 음식은 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동네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찰 음식 같은 경우 대부분 고급 한정식처럼 약간 코스로 나오기도 하고 1인분에 거의 기본 3, 4만 원 이상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상적으로 접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려면 내가 찾아서 맘먹고 돈의 마음과 마음의 준비를 먹고 좀 가야 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있어서 아쉬운데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대중화된 어떤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좀 일상적으로도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피님은 요 근래에 이렇게 약간 좀 비건, 완전 비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육식을 줄이시려고 노력을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초에 저의 모습을 따진다면은 육식은 하지 않고 달걀이나 꿀 같은 동물에게서 나오는 음식은 먹는데 우유는 먹지 않는. 그러니까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이라고 해야 되나? 락토 오보와 페스코 사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채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저희 엄마가 조금 몸이 안 좋으시면서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그때는 채식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유에 대한 관심, 유제품에 대한 관심 때문에 책을 하나 읽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유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카페나 이런 데 크림류나 유제품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남의 동물의 젖을 먹는 그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유는 소의 성장에 맞춰져 있는 이제 식품이다라고 이제 그 책에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우유를 소비하기 때문에 뭔가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항생제가 투여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병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관련된 책을 읽고 굉장히 저는 좀 충격을 받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육식을 끊기보다는 우유를 끊는 걸 먼저 전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우유를 끊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라떼 매니아였던 저로서는 맞네요. 그네요. 라떼를 끊는데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의 끊었다가도 한순간 그 우유의 고소함을 이렇게 떨쳐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유를 좀 끊었다가 올해 초쯤이었나? 그 제가 좋아하는 방송 초반에 좀 많이 이야기했던 제가 좋아하는 김한민 작가님이 쓰신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이제 읽게 되면서 그때부터 약간 비건에 더 관심을 갖고 각성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안 먹는다, 육류를 금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죽 제품을 사용하는 이런 모든 그 관련된 동물을 학대하는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한 번씩 조금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래서 막 인류가 동물한테 행하는 그 가학 행위들 있잖아요. 공장식 사육 과정과 막 가죽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많은 과정들 같은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이제 혼란이 좀 왔었던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익숙하고 편해졌잖아요. 고기를 먹는 행위가 너무 나한테 익숙하고 가죽 제품도 나에게 너무 익숙한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다시 여태까지 해왔던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를 다시 제고하는 과정이 좀 있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 이제 그 책에서 기억에 남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통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나 시골에서 가축으로 키워서 잡아먹는 소나 똑같이 나한테는 동물인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이고 고기는 고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건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을 끊어내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편견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맞는 거라고. 근데 그걸 어른이 억지로 끊어내잖아요. 지나가는 새가 죽어 있으면 어른들은 더러우니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이 없기 때문에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본질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게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네. 이거 가상이 아니구나. 이거 굉장히 현실이구나. 그 영화 굉장히 판타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정말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올해 한 1월부터 한 4월 정도까지는 가공육은 아예 끊었었고 우유도 끊었고 고기는 이제 가족과 식사를 해서 뭐 엄마가 고기를 사준다든지 이러는 어쩔 수 없는 제 의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따로 사 먹지는
않았었어요. 가죽 제품도 구매하지 않았었고. 지금은 제가 조금 몸 컨디션 때문에 잠시 이런 것들을 좀 중단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나중에는 다시 조금씩 더 실천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심의 연장선상으로 우리 살롱 3월에 했던 노플라스틱도 그 관심의 연장선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쵸. 저희가 생각하는 그 비건 라이프의 확장된 개념에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그 살롱을 준비하면서 좀 그 비건 관련된 책도 보고 꼭 비건에 맞춰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제로 웨이스트나 뭐 리사이클링 이런 거에 관련된 브랜드도 찾아보고 관련된 카페도 가보고 매거진 뭐 이런 거라든지 위장 환경주의 이런 책들을 또 읽으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관심을 또 갖게 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약간 알게 된 인스타의 계정들을 조금 팔로잉 하다 보니까 그 개인의 어떤 쓰레기나 어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기록을 이렇게 보여주는 계정도 있어요. 무포장 뭐 이런 계정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거를 좀 팔로잉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갔다 왔던 그 프리패키지 프리마켓인 채우장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또 요즘은 얻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피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비건에 대한 소비가 이제 단순 채식이 아니라 윤리적 소비까지 사실 연결되는 개념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건 경제에 대한 것도 이제 단순히 어떤 일부의 관심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되게 큰 관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사실 메인 뉴스로 뭐 경제 브리핑 하면서 비건 경제에 대한 얘기를 뭐 하기도 하고 관련된 제품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붙이는 경제 용어가 있잖아요. 비거노믹스라고 해서 비거노믹스가 뭐 이제 앞으로의 뭐 어떤 경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어떤 전망 기사들은 진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곧 소비와 연결되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사실 2018년도 말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세계 경제 전망에서 19년도는 비건의 해가 될 거야 라는 어떤 공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기사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비거노믹스 자체가 비건하고 이코노믹스의 신조어 이제 합쳐진 신조어잖아요.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희가 말한 식음료 부분뿐만 아니라 패션을 비롯해서 뷰티까지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요즘엔 특히 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일수록 기업 윤리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그거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친환경을 지향하고 뭔가 기업 윤리가 제대로 서 있는 기업의 브랜드 제품을 소비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비건이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그 패션이든 어디든 트렌드 얘기할 때 항상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윤리적인 이슈 제일 크고 그리고 지금 이런 그 비건 관련된 그런 이슈 정말 크고 그쵸? 근데 그게 안 하던 회사에서 그걸 하려면 억지로 뭔가 그러니까 뭐 친환경 관련된 리사이클링 관련된 뭐 개발도 전혀 안 된 상태에 무관한 기업에서 그런 걸 시작하려면 굉장히 억지스러워지기도 하고 근데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요즘은 출발부터 약간 특히 뷰티 쪽은 이제 그 재료, 네. 뭐 동물성 실험의 여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뷰티 쪽에서도 조금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랫동안 가장 친환경 브랜딩을 해온 브랜드는 전 러쉬 아닌가 싶어요. 그쵸. 러쉬 그렇고. 러쉬 너무 맞아, 가까워서 맞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패키지도 많이 사용 안 하고 요즘에 바디솜 같은 것도 그냥 그 통째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네네. 쓰게 하는 약간 패키지 프리도 많이 실천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본 거는 그 호텔에 여행 가면 호텔에서 어메니티 주잖아요. 우리 항상 그 어메니티가 어느 브랜드 거냐 좋은 거 주면 막 그 호텔로 예약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그거를 하나의 큰 서비스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플라스틱 개별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큰데 그 인터컨티넨셔널 호텔 그룹에서는 2021년까지 어메니티 용기 사용을 제한하고 그걸 다 친환경 대용량 용기로 대체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어메니티의 그 플라스틱 용기가 소비가 되고 있었고 그걸 또 가져오면 쓰고 또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필요한 어떤 쓰레기가 배출되는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요즘은 많은 그 기업들이 또 이런 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슈가 워낙 또 세게 크게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힐튼 호텔도 비건 룸을 아마 구성을 했던 거를 제가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비건 룸을 구성하고 뭐 안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침구류 이런 것까지 다 비건,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아이들이란다. 생산된 제품들을 다 이제 하는 거, 뷰티 제품들 다 그런 것들로 막 구성을 하는 뭐 그런 거를 해놓는다는 기사를 본 것도 같아요. 그래서 비건 호텔들도 요즘에 좀 부티 컨셉의 호텔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도 친환경이나 뷰티 브랜드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막 세세하게 찾아보지 않으면 또 모를 수도 있지만 요즘 또 성분에 민감하잖아요. 그 얼굴에 닿는 거기 때문에 화학적인 어떤 그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런 거에 예민한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 드럭스토어에 입점한 브랜드 중에서도 정식 비건 인증을 받은 브랜드들이 꽤 있고 그 중에서도 국내 브랜드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보나주르, 아로마티카 이런 브랜드들 그리고 뭐 디어달리아 이런 국내 브랜드들도 비건 인증을 받은. 근데 이 비건 인증이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동물 보호 단체인 페타로부터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인증을 받은 인증도 있고 그리고 영국의 아주 오래된 비건 단체인 비건 소사이어티로부터 정식 비건 인증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비건 인증 기준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동물 성분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제품을 생산할 때 어떤 교차 오염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유전자 변형 성분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료가 얻어지는 과정이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일절 실시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식물성 성분만 사용하고 동물 실험만 안 했다고 해서 완벽한 비건이 아니라 제 생각보다는 좀 더 까다롭다고 느껴졌어요. 그 사실 이 비건, 그러니까 화장품에서 비건 화장품이 이슈가 커졌던 게 그 동물 실험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이 동물 실험 영상 같은 것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공유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을 거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가 더 못 보겠다 하면서 맞아요. 비건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켰던 게 그 악어 가죽 이렇게 뭐 벗기는 과정이라든지 그 김한민 작가님이 아무튼 비건 쓰시면서 하신 얘기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그 동물 학대의 과정들을 보면은 아 이거는 그냥 취향이나 선호가 아니라 이걸 당장 그만두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의 교육을 단단히 받았다고 쓰시기도 했는데 저도 몇 개 보다가 아 도저히 못 볼 것 같아서 좀 끊고 안 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너무 인간이 잔인하다. 제일 잔인하다. 인간이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화장품도 이런 거 토끼 실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걸 그리고 보고 나잖아요. 보고 나서 그걸 뭔가 화장품 뭐 마스카라라도 뭐라도 쓸라 치면 야 갑자기 막 그런 기분 있잖아요. 뭔가 막 갑자기 이렇게 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쁜 가죽 그 가방을 보면 막 갖고 싶어 하는 나의 모습이 굉장히 모순임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또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화장품도 그렇고 패션도 요즘에는 비건 패션도 굉장히 떠오르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리서치하다 찾은 것 중에 되게 신선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관련해서 이런 공정이나 이런 걸 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는 여러 기업들 있잖아요. 에버레인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뭘 찾다 보는데 제품을 소개하는 설명서 옆에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물이 얼마가 들었고 화학 제품의 그거는 뭐 얼마가 어떻고 이런 거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소개할 때 이 스타일은 무슨 색깔인데 뭐 어떤 패턴을 더해서 예쁘고 이런 설명이 아니라 이 옷에 대한 설명을 그 공정을 설명하는 걸로 광고를 하는 게 있었는데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꼭 그 동물을 막 가죽을 벗겨서 원료를 얻어내서 섬유를 생산하지 않아도 뭐 면이나 뭐 이런 어떤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서 섬유를 생산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어느 정도는 환경을 유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물을 사용하는 것부터 이미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요즘에는 세탁을 많이 안 하고 안 빨아도 되는 어떤 옷의 형태를 개발하는 뭐 이런 스타트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들을 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환경과 연결시켜서 조금 더 이런 비건 라이프가 좀 더 확장된 라이프 스타일의 형태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미세 플라스틱 이슈 때문에도 맞아요. 저도 사실은 나 섬유유연제를 내가 많이 쓸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마트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뭐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사실 소비자로서는 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지만 좀 그런 제품 미세 플라스틱이 되도록이면은 없는 제품을 조금 고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패션 업계에서는 이 비건 패션 관련한 이슈가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게 패션을 했을 때 가죽 제품, 모피 이런 거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명품 브랜드들이 그런 거를 되게 선도하면서 그걸 굉장히 고퀄리티의 럭셔리 마켓으로 승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비난도 사실은 많이 받았던 요즘은 또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스텔라 맥카트니 뭐 이런 디자이너들은 사실 근데 오랫동안 그 친환경이나 어떤 비건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국내에서 제가 좀 특별하게 재미있게 본 브랜드는 비건 타이거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웬 타이거야 비건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호랑이 그래픽 같은 게 이렇게 특유의 시그니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셔츠나 원피스 이런 것들을 파는데 이 비건 타이거라는 브랜드 자체가 모피 동물을 이제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비동물성 소재를 직접 선정해서 윤리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는 또 동물이나 환경을 위한 캠페인 비용으로 전환을 해서 어떤 순환이 되는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어떤 그 비건 관련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모피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인지시키는 캠페인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뭐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 관련된 브랜드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패션 쪽에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뭐 런던 패션위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9월부터 패션쇼에서 모피 만든 옷 자체를 이제 금지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앙 정부에서 나서서 그런 모피 관련된 거 금지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인식은 확실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대중적으로. 그리고 제가 요새 좀 또 재미있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는 우리 녹음하는 이 연남동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건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제로웨이스트나 순환,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에 좀 더 관련이 있는 곳인데 쓰레기마트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름만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쓰레기마트라는 곳에 가면은 이제 팝업 매장인데 뭐 캔이나 페트병 같은 거를 가져가면은 그 자판기 같은 기계에 넣어요. 그러면은 그걸 넣을 때마다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모아서 거기에 이제 뭐 리와인드나 플리츠마마 이런 식의 리사이클링 관련 브랜드들이 한 7, 8 브랜드가 입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제품을 만나볼 수도 있고 그 포인트로 이제 차감을 해서 제품을 살 수도 있고. 이거 되게 좋은데요? 이제 놀이처럼 할 수 있는 팝업 매장인데 이제 이 팝업 매장을 낸 회사가 슈퍼빈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슈퍼빈이 개발한 게 그 자판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장뿐만이 아니라 뭐 어린이 공원이나 도서관 이런 데 몇 군데에 또 그 자판기가 이미 설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됐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3D 물체 인식 기반으로 해서 그게 뭐 카이스트에서 개발했던 뭐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다고 했는데 저 기술 쪽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3D 물체 인식 기반으로 해서 폐기물을 선별하는 알고리즘을 지녔기 때문에 캔을 완전히 찌그러뜨려도 선별을 할 수가 있고 기존에는 바코드나 뭐 그런 것들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바코드가 지워졌거나 이러면 인식하기 어려웠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인식을 하고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반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걸 다 분류하는 작업에서 재활용이 가능한데 또 일반 쓰레기를 분류돼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에서 착안을 해서 이런 그 자판기를 만들게 됐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쓰레기 마트라는 팝업 매장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뭔가 힙하면서도 선순환적이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단순 팝업이 아니라 조금 괜찮다면 우리 일상에서 되게 가깝게 좀 접할 수 있는 매장화 되면 진짜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 2호점에 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2호점 커밍순 돼 있는데 2호점, 3호점 이렇게 좀 확장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것도 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잖아요. 이거 활동 너무 괜찮다. 되게 잘했다.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건과 관련된 식문화에서부터 뭐 뷰티나 패션, 뭐 리사이클링, 친환경에 이르기까지 좀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말로 비건은 그냥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채식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이제는 환경적인 이슈가 너무 대두되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기도 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비건이나 베지테리안이 아닌 비건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또 오늘의 타이틀을 정한 이유이기도 했죠. 네. 저도 사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정말 모든 것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것도 같지만 기업이나 브랜드에서 전략을 세울 때 가장 1순위로 세우는 전략의 부분도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래야 소비자들이 돈을 써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의 자체고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브랜드는 사실 이거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걸 시도해서 소비자들의 흥미를 끄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일 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은 소비하지 않고 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왕 소비를 할 거면 이제 우리가 더럽힌 환경을 좀 맞아요. 덜 괴롭히고 우리가 학대한 동물들을 조금 이제는 좀 놓아주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오늘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어떤 음식에 관련된 어떤 가이드의 형태의 하나로 비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되게 지금 넓은 범위, 되게 실천적이고 되게 윤리적인 라이프 자체, 비건 라이프 자체를 되게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피님 말씀해 주신 방금 전의 사례처럼 아주 일상에서 그냥 소소하게 즐거움을 얻는 거. 그러니까 뭐 155포인트, 100포인트를 받아서 또 다른 물건을 받는 어떤 그런 소소한 즐거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넓은 범위의 진짜 뭐 동물과 뭐 지구의 뭐와 이런 것들에까지 의미를 가지는 어떤 그런 큰 형태의 어떤 의식적인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뭐가 됐든 조금씩 실천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저는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국내에서 대표적인 채식주의자 중에 한 분 연예인이 이효리 씨잖아요. 네. 근데 그 캠핑클럽 제가 재밌게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캠핑클럽 보면은 이효리 씨만 채식주의자고 나머지 멤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옥주현 씨가 이렇게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하면 이효리 씨가 먹을 수 있는 재료를 따로 구매해서 고기는 고기대로 굽고 뭐 생선만 넣어서 뭔가 음식을 해준다든지 그 배려를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나 채식주의자 하기로 했어. 나 채식하기로 했어. 이러면 약간 되게 소수로 바라본다거나 약간은 좀 놀리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너 채식한다며? 너 그럼 이거 안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좀 몇 달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약간 일상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좀 있는 그대로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주면 맞아요. 좀 망설이는 사람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인정과 배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채식주의를 완벽하게 하는 건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그냥 채식 지향을 하는 사람이 되면 다 환경에도 좋고 우리 건강에도 좋은 거잖아요. 사실 환경을 유해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몸이 상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채식 문화도 좀 더 대중화되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삶의 다양성까지 이야기를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예고 드려야죠. 네, 56화의 주제는 인공지능 어디까지 써봤니? 아까 피님이 살짝 사례 얘기하시다가 강조했죠 제가? 인공지능에서 살짝 목소리가 높아지셨는데 그게 스포였습니다. 네,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지금 뭐 너무 많은 곳에서 얘기를 듣잖아요. 하다못해 그냥 집안에 돌아가는 살림살이부터 시작해서 밖에 나가서 뭐를 접하는 뭐 기계식 자판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곳에서 이 말을 쓰고 있고 말을 듣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난 인공지능 안 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세히 보면 다 그 영향권 안에 사실 지금은 이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일상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고 우린 또 얼마나 친숙하게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생각까지도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인공지능 어디까지 써봤니?로 정했습니다. 네, 반말이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존댓말 쓰지 않았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55화 비건 라이프 스타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FP 본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